여러분, 태어났더니 부모가 재벌인 사람과 태어났더니 물려받을 거라곤 빚밖에 없는 사람. 이 둘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두 번째였습니다.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심지어 다른 가난한 나라들이 하나쯤 갖고 있던 지하자원이나 큰 시장, 그것조차 없었어요. 말 그대로 바닥 중에 바닥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선진국들이 하라는 걸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꾸로 했습니다. 자유무역 하라니까 보호무역을 했고, 잘하는 농사에 집중하라니까 못 만들던 자동차를 만들어 팔겠다고 했죠. 고속도로 짓지 말라는데 기어이 뚫었고요. 상식대로라면 이런 나라는 진작 망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망하기는커녕 그 반대로만 갔던 한국만 살아남아서 선진국이 됐어요.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대체 왜 정답을 반대로 한 나라가 결국 혼자 정답을 맞힌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렸던 그 이상한 힘이 지금 이 순간 딱 한 번 더, 그것도 훨씬 더 크게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천년에 한 번 온 기회인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완전히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에서 출발했는지부터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흔히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지만 이건 낙인 같아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부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 나라는 선발국, 늦게 출발한 나라는 후발국. 자, 선발국은 뭘 이미 다 갖고 있을까요? 돈이 두둑하게 쌓여 있고, 기술이 저만치 앞서 있고, 회사를 굴려본 노하우가 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길까지 다 깔려 있어요. 한마디로 부자가 부자를 낳는 톱니바퀴가 이미 돌고 있는 겁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저절로 점점 더 커지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 톱니바퀴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늦게 출발한 나라들은 뭐라도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어떤 나라는 땅만 파면 석유가 콸콸 쏟아지고, 어떤 나라는 따뜻해서 벼농사를 1년에 2번, 3번씩 짓고, 어떤 나라는 인구가 많아서 안방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흔한 미천조차 단 하나도 손해준 게 없었습니다. 석유가 나오길 하나요? 넓은 평야가 있길 하나요? 인구가 많길 하나요? 게다가 유일한 미천이던 그 사람들마저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된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좀 다르게 들려요. 독일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독일은 원래부터 강대국이었잖아요. 부서진 걸 다시 세운 겁니다. 그건 어려워도 가능한 기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울 뼈대조차 없는 맨 땅에서 나라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강은 다시 일어선 기적이고, 한강은 없던 걸 처음부터 빚어낸 기적이에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던 걸까요?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조선이 왜 무너졌는가에 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조선은 문을 걸어 잠갔고 일부는 문을 열었다. 그래서 갈렸다. 한데 이게 사실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진실은 이래요. 조선도 문을 잠갔고 일본도 똑같이 잠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힘에 밀려서 억지로 문을 열게 됐어요. 일본은 미국 군함한테 열렸고 조선은 그 일본한테 열렸죠. 여기까지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진짜 차이는 문을 연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일본에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받아든 보고서 내용이 아주 섬뜩합니다. 서양 대포가 우리 것보다 3배는 멀리 날아간다. 저들이 다시 오면 우리 포탄은 배 근처에도 못 가고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죽는다. 자, 이 절망적인 보고를 받고 요시다 쇼인이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랑캐의 기술을 배워서 그 오랑캐를 되레 제압하자. 이게 바로 산업혁명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조선의 최익현 선생 같은 분들은 정반대를 외쳤습니다. 서양 군물은 사악하니 철저히 배격하자. 배우자가 아니라 막자였던 거죠. 한쪽은 배워서 이기자, 한쪽은 막아서 지키자. 이 갈림길 하나가 두 나라의 100년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결국 방향을 정하는 건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올바른 쪽을 고르면 성공하고 반대쪽을 고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 조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더라도 실용적으로 저들의 기술을 취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너무 이념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에 의해 망했다기보다 스스로 무너졌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발목을 잡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참 뼈아픈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공장, 기술, 회사라는 게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하필이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바로 그 시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업을 일으킨 사람, 기술을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다 친일파로 보는 시선이 생겨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 시절에 회사를 세우고 기술을 익히려면 일본 사람들 체제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른 길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밑바닥에는 아주 짙은 감정이 하나 깔려버렸어요. 회사를 키우면 왠지 나쁜 놈 같고, 돈을 벌면 왠지 부끄럽고, 기술로 성공하면 왠지 얄미운, 이런 반기업, 반자본, 반기술 정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처지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선발국이 가진 미천도 없다. 후발국이 가진 자원도 없다. 거기다 발전의 엔진이 될 기업과 기술을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까지 깔려 있다. 이거는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할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갖춘 상태였던 겁니다. 실패할 준비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된 나라도 세상에 흔치 않아요. 그럼에도 바로 이런 나라가 전 세계가 눈을 의심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은 다른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한테 배우겠다고 줄을 서서 찾아올 정도예요. 대체 무슨 수를 썼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경제 교과서에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제일 잘하는 걸 해라, 이거예요. 말은 참 그럴듯하죠. 리카도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포르투갈은 날씨가 좋으니까 포도를 키워서 포도주를 만들고, 영국은 날씨가 궂으니까 양을 키워서 옷감을 만들어라. 그리고 서로 필요한 만큼 바꿔 쓰면 둘 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수학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는 흠잡을 데 없는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론이 슬쩍 감춘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함정입니다. 포르투갈이 포도주만 계속 만들면 뭐가 생길까요? 포도밭 생기고, 식당 생기고, 관광객 오고,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영국이 옷감을 짜려고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기계가 발전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옷감에 물을 들이려다 화학산업이 통째로 터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산업이 줄줄이 태어납니다. 하나가 열을 낳는 거예요. 자, 똑같이 밤낮 없이 일했는데 한쪽은 포도밭에 그대로 멈춰있고, 한쪽은 온갖 첨단 산업으로 가지를 쭉쭉 뻗어나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들이 의외로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자재만 팔다 보니 정작 산업을 키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잘하는 것만 하라는 그 달콤한 말이 사실은 발목을 묶는 족수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그때 이 교과서를 고분고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그냥 농사나 잘 지어라, 이 얌전한 조언을 그대로 들었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그 포도밭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울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아주 겁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광석을 넣으면 완성된 철강이 뽑혀 나오는 큰 제철소를 짓겠다. 전국에 고속도로를 쫙 깔겠다. 지금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시절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나라에는 고속도로가 아예 필요 없다. 왜 그랬을까요? 도로를 깔아봤자 그 위에 실어나를 물건도 없고 굴러다닐 자동차도 없잖아요. 한산 무시하고 강화도 화문석을 고속도로에 싣고 다닐 거냐, 이런 비아냥이었죠. 그래서 지원을 몽땅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순순히 주저앉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받아낸 자금으로 포항에 제철소를 세웠고, 우리 청년들이 머나먼 월남 전쟁터까지 가서 목숨 걸고 벌어온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중화학공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는 수입하던 걸 자기가 만들어 쓰는 데서 딱 멈춥니다. 그 정도로 만족해요. 한데 우리는 달랐습니다. 만들어서 세계에 내다 팔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를 수출하겠다. 라디오도 버벅대던 나라가 컬러 텔레비전을 수출하겠다. 다들 미친 소리라고 비웃었는데 우리는 그걸 진짜로 해냈습니다. 그 과정도 참 극적이에요. 처음엔 가발이나 신발, 합판 같은 걸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재주 하나로 버틴 거죠. 그렇게 번 돈으로 옷감을 짜고, 그 다음엔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마침내 반도체까지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없는 살림에 이를 악물고 사다리를 타고 오른 겁니다. 세계 경제 발전 역사를 통틀어도 이렇게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완주한 사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야말로 독보적인 성공이었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진실이 하나 있어요. 선진국들이 우리한테 절대 안 가르쳐준 비밀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가르쳐요. 자유무역이 정답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부자가 될 때는 자유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지 네덜란드를 한번 볼까요? 이 나라는 원래부터 소문난 부자였어요. 유럽을 오가는 무역선 대부분이 네덜란드 배였을 정도로 바다 장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아무리 덤벼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뭘 했을까요? 정정당당하게 자유무역으로 붙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배를 대놓고 차별하고 들어오는 물건마다 세금을 매기고 국가가 노골적으로 자기 편을 들었어요. 영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무조건 영국 배를 쓰라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자국 산업을 국가가 앞장서서 감싸고 키운 거죠. 이렇게 힘으로 네덜란드를 꺾은 다음에 자기가 세계 최강이 되고 나서야 슬그머니 자유무역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뒤따라오는 사람 발밑에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하자마자 관세를 대폭 끌어올렸어요. 이 관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남북전쟁의 진짜 불씨가 됐습니다. 흔히 노예 해방 때문이라고만 알지만 그 뿌리에는 이 경제 갈등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젊은 남자만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가 3천만 명 남짓이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숫자입니까? 그 피해 대가로 미국이 얻은 게 바로 산업과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후발국한테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자유무역이 좋은 거라고만 가르치지 자기들이 몰래 탔던 사다리 얘기는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 유학 가서 좋은 것만 배워온 인재들이 정작 자기 나라는 못 키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공정하겠죠? 선진국들이 죄다 나쁜 도둑이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옛날 농사짓던 시절의 제국주의는 확실히 무서웠어요. 로마 군단이나 몽골 군단처럼 그냥 쳐들어가서 다 빼앗고 불지르고 죽였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약탈이었죠. 그런데 근대에 들어온 제국주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이걸 자유무역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총칼로 뺏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장사하자, 무역하자. 그러면서 침략은 안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저 유명한 아편 전쟁이에요. 영국이 청나라한테 자유무역하자고 들이밀었는데 정작 팔겠다는 게 아편이었어요. 청나라가 당연히 거부했죠. 그러자 영국이 자유무역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말은 장사인데 속은 침략이었던 거예요. 대신 뭐가 유리했을까요? 선진국은 값비싼 공산품을 팔고 가난한 나라는 값싼 농산물이나 원자재를 파는 구조였어요. 그러니 이익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만 쏠릴 수밖에 없죠. 물론 힘이 세다 보면 도를 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을 해치기도 했겠죠.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좋았다고 미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착한 나라와 나쁜 나라로만 딱 갈리지 않아요. 규칙을 먼저 만든 자가 유리한 게임판을 짜놓고 늦게 온 사람한테 그 규칙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진짜 무서운 건 총칼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불리하기 짝이 없는 판에서 기어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큰 반전입니다. 이렇게 나쁜 조건에서도 우리가 확 도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 바로 플라자 합의예요. 이게 뭐냐면요. 1980년대 일본 경제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시절엔 세계에서 제일 값나가는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일본 회사였을 정도예요. 상상이 되세요? 10개 중에 8개입니다. 섬유도, 가전도, 자동차도 일본이 죄다 평정했어요.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선진 5나라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일본, 너 혼자만 잘 살면 되냐? 다 같이 좀 살자. 균형을 맞추자. 결과가 뭐였을까요? 엔화 가치가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버렸습니다. 도요타가 10,000불에 팔던 차가 하루아침에 20,000불이 된 셈이에요.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가 흑자에서 적자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이 지진 같은 사건에서 가장 큰 열매를 딴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엔화가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물건값이 싸 보였고 그 덕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출이 터졌어요. 마침 그 무렵 국제 기름값도 싸지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우리 삼성 반도체와 현대 자동차가 이 플라자 합의가 없었으면 지금의 위상의 절반도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치려고 우리를 링 위에 올린 셈인데요. 그 자리를 우리가 실력으로 꽉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죽으림을 다해 준비돼 있었기에 낚아챈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이긴 걸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진짜 뿌리가 되는 소재, 부품, 장비. 이건 우리가 끝내 못 가져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이 그걸 쥐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이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갑자기 틀어막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게 바로 우리 급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우리 몫을 겨우겨우 찾아온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아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우리 몫이 지금 중국한테 통째로 넘어가고 있어요. 반 이상 쥐고 있던 조선 시장을 뺏겼고 K배터리가 C배터리한테 밀렸고 디스플레이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는 말아주세요. 중국 제품이 형편없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무섭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리는 중국 물건이 한둘이 아니에요. 14억 인구가 한 산업에 우르르 달려들면 우리가 1대1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한데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돼요. 몇 년 전부터 트럼프가 중국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바이든도 그 봉쇄의 고삐를 오히려 더 조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이 압박이요. 우리 산업에는 마치 옛날 플라자 합의 때처럼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미중 갈등이 우리를 괴롭히기만 한다고 봐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숨쉴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라고만 생각한 그 자리에 사실은 기회가 숨어 있는 셈이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한테 세 가지 행운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우연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러시아가 동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러시아는 이제 유럽하고는 화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서로 죽고 죽인 사이가 됐으니 한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엔 그 감정이 안 풀립니다. 친구가 죽고 형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금방 웃으며 손을 잡겠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갈 곳이 어디겠어요? 동쪽밖에 없어요. 그 다음 미국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꺾겠다고 아시아로 힘을 집중하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밀어붙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필 그 시점에 지구가 더워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수천 년 얼어붙어 있던 뱃길이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일까요? 지금 우리 배가 유럽까지 가려면 저 아래 인도양을 지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한참을 빙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북극 뱃길이 열리면 그 거리가 뚝 줄어듭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시간도 확 벌죠. 물류라는 건 결국 거리 싸움인데 세계 지도가 통째로 새로 그려지는 셈이에요. 자,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위에서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미국이 올라오고 그 한복판에서 북극 뱃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세 갈래의 거대한 힘이 하필이면 우리 한반도에서 딱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누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를 이끌던 사람들이 이 엄청난 행운이 우리 쪽으로 굴러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러시아가 왜 하필 우리한테 손을 내밀까요? 여기엔 아주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웃을 한번 둘러보세요. 일본하고는 옛날부터 영토 다툼이 있어서 사이가 껄끄럽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놀랍게도 러시아는 중국을 오히려 겁냅니다. 인구를 보세요. 러시아는 1억 4천만인데 중국은 14억이에요. 무려 10배가 넘죠. 게다가 러시아 경제 규모는 중국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잘못 엮였다간 통째로 먹힐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남북한을 다 합쳐도 인구가 7천만입니다. 아무리 키워주고 도와줘도 러시아한테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러시아 눈에는 한국이 가장 마음 놓이는 상대인 겁니다. 여기다 더 절박한 사정도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무기 만들던 공장이 다 멈추고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극심한 불황이 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정권이 흔들리면 지도자 자리도 위태로워져요. 그걸 넘기려면 가진 자원을 빨리 팔아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유럽은 이제 안 사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할 상대가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신호가 있었어요. 푸틴이 북한의 군대를 지원받으러 가기 직전에 외신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안 보낸 걸 높이 평가한다. 한국과 관계 맺을 준비가 돼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군대를 받으러 적대국인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남한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치켜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했습니다. 이렇게 굴러들어온 손짓을 우리가 못 알아봤다는 게 정말 두고두고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이 관계가 계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묘하게 잘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김태우 교수는 러시아 국민들이 유독 한국에 우호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보통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어느 나라가 좋으냐 물어보면요. 대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서유럽 백인 나라들을 먼저 꼽고 그 다음 일본을 꼽고 한국은 늘 그 아래에 밀려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그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빅토르 차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에서 전설이 된 가수인데 아버지가 고려인, 그러니까 우리 핏줄입니다.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영락없는 한국 사람 얼굴이에요. 한데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추모제가 열릴 만큼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한 사람이 외국에서 이렇게까지 사랑받은 경우가 또 있을까요?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오직 러시아입니다. 게다가 두 나라는 서로한테 없는 걸 딱 갖고 있어요. 러시아엔 석유, 가스, 우라늄이 넘쳐나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데 러시아는 그걸 못 만들죠. 서로의 빈 곳을 서로가 채워주는 관계예요. 여기다 러시아는 그 광활한 극동 땅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 일을 함께 할 손이 마땅치 않습니다. 인구는 텅텅 비었고 중국한테 맡기자니 오히려 삼켜질까 겁나고요. 바로 그 자리에 한국만큼 딱 맞는 상대가 없어요. 이보다 더 잘 맞는 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딱 모이는 지점입니다. 바로 북극백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백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바로 거점 항구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뱃길은 그냥 흘러가는 물길이에요. 우리가 먼저 열어놔도 다른 나라 배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문턱이 낮은 거죠. 하지만 거점 항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딱 확보하면요. 지나가는 모든 배가 여기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기름도 넣어야 하고 짐도 옮겨 실어야 하니까요. 이게 뱃길보다 10배, 20배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그 항구가 될까요? 바로 부산, 그리고 그 옆 경남 지역입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싱가포르 같은 항구가 왜 그렇게 잘 사는지 아세요?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배들이 거기 들러서 짐을 내리고 나눠 싣고 기름 넣고 수리하고 보관하는 그 길목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목에서 떨어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로 그런 항구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서울을 능가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수도가 우리 남쪽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걸 이루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어요. 이건 항만 하나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바다도, 산업도, 외교도, 재정도 다 얽히고 설킨 나라 전체의 큰 사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위에서 명령이 딱 떨어지면 무섭게 밀어붙이는 힘은 세계 최고인데요. 부처끼리 서로 손잡는 건 참 약합니다. 서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들거든요. 실제로 어렵게 받아낸 핵잠수함 사업도 부처끼리 손발이 안 맞아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 맨 위에서 이 모든 걸 조율하는 사령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천금 같은 기회도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고 말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항구 하나 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그림입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고조선과 고구려는 대륙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통일 세력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이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조선에 와서 우리는 완전히 움츠러들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연달아 겪고 결국 나라까지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실패한 대륙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바로 바다로 방향을 확 튼 겁니다. 북한이 위를 딱 막고 있으니 우리 한반도는 사실상 섬이 됐어요. 필요한 모든 걸 바다로 들여오고 만든 걸 죄다 바다로 내보내는 나라. 그게 바로 해양국가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틀었기에 우리는 세계 12번째 경제대국까지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엔 아픈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닷길을 그동안 미국이 지켜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석유를 나르려고 지킨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슬쩍 무임승차를 한 셈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그만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갖겠다고 나선 거예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 한 구석에 붙은 작은 섬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다를 손에 쥐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됐잖아요. 땅덩어리가 커야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닷길을 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반론이 꼭 나오죠.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무슨 해양 강국이냐고요?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한때 유럽을 주름잡던 네덜란드는 국토가 4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였어요. 인도양을 호령하던 포르투갈도 9만 평방킬로미터 남짓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남한 땅만 해도 1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작다고요? 해양 제국이 되기에는 오히려 넘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패한 대륙민족에서 성공하는 해양민족으로 변신하는 그 문턱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회에는 시한이 있어요. 영원히 활짝 열려있는 문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 초읽기에 들어가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석유와 가스를 빨리 어딘가에 팔아야 해요. 한데 중국과 일본이 그걸 차지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그들한테 주기 싫어해요. 하지만 한국이 그 손을 안 잡으면 결국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지정학적으로 저주받은 작은 나라를 우리 손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이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10년, 1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한번 뼈 아프게 돌아봅시다. 구한 말에도 세상이 크게 바뀌는 기회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싸우다가 나라를 통째로 잃었잖아요. 그 뼈아픈 실수를 100년 만에 또 되풀이할 겁니까? 이 기회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가 내미는 그 손을 꽉 잡아야 합니다. 문을 닫으면 결국 옆에 있는 나라들만 좋아져요. 우리는 무조건 문을 활짝 열어놔야 합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말이에요. 자존심 잠깐 접고 실리를 챙길 때인 거죠. 이건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아갈지가 걸린 문제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은 선진국이야라는 걸 전부 거꾸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았습니다. 그 역주행이 바로 우리의 진짜 DNA예요. 둘째, 그 힘으로 플라자 합의 때 한번 크게 도약했고 지금은 미중 갈등이 2번째 도약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와 미국과 북극 백길이라는 새 해문이 겹친 지금 부산을 거점 항구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우리 미래를 가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2000년에 한 번 온 기회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놓치고 말까요? 잡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댓글에 잡자 이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보릿고개를 넘고 뜨거운 사막과 낯선 전쟁터에서 땀 흘려 세운 나라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정말로 강대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웠듯이 이번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그 무겁고도 벅찬 숙제가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경제에 숨겨진 1인치를 파헤치는 안경경제학이었습니다.